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헬레네스, 고대 그리스인은 누구인가? 또 그들은 왜 바다로 나갔을까?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재밌는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잡지를 한번 보세요. 헬라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런데 거기 부제에 보면 이제 모던 그리스라고 하죠. 모던 그리스, 현대 그리스의 어떤 사진들을 모아놓은 그 잡지의 이름이 헬라스입니다. 헬라스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라는 말하고 현대 그리스라는 말하고 동의어인데요. 그런데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자기들을 헬레네스라고 불렀어요. 헬레네스라고 불렀고요. 자기들이 사는 땅을 헬라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양 문명의 두 뿌리 그러면 헤브라이즘하고 헬레니즘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헤브라이즘은 이제 히브리족,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 민족에서 비롯된 이제 유대 기독교 전통을 헤브라이즘이라고 하고요. 또 인간 중심의 그리스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헤브라이즘은 유대인을 떠올리면 이제 금방 생각이 나는데 과연 이 헬레니즘의 이 헬렌 또 뭐 헬레네스라는 이 말의 어원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문명의 두 뿌리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그래서 오늘은 헤브라이즘의 그 뿌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을 헬레네스라고 불렀어요. 특별히 어떤 그리스인이냐면 고대 그리스인 중에서도 암흑기 이후에 그리스인들이 이제 자기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대 그리스 하게 되면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정도 그 당대 또 페리클레스나 이런 당대의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대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헬레네스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헬레네스의 뜻을 이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암흑기 이후에 그리스인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헬라스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스 사람들. 이 헬라스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헬라스라는 말이 고대 그리스를 말할 때 지형적으로 말할 때 그리스 사람들이 사는 땅, 즉 헬레네스가 사는 곳을 일컬어서 헬라스라고 얘기했습니다. 헬라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헬레네스 그러면 이 헬라스 사람들이 사는 땅이죠. 그러니까 이 헬라스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헬레네스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헬렌의 후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렌의 후손이니까 이제 여기 헬렌이 과연 누구냐,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제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헬레네스는 뭐라고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들을 부를 때 헬레네스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사는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헬라스라고 불렀다는 거.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해보죠. 그러면 과연 헬렌은 누구냐? 헬렌은 누구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딱 보면 누가 떠오르나요? 나가 아니죠. 헬렌이죠. 헬렌 하면 누가,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누가 데려가죠?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였던 헬렌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세 여신들이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하는 황금사과를 가지고 이 파리스에게 왔어요. 그때 파리스가 누구를 선택했냐면 아프로디테를 선택했죠. 아프로디테가 약속한 게 뭐냐면 이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렌은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파리스를 스파르타로 인도했고 아프로디테가 이제 둘 간의 사랑의 불꽃이 튀기도록 이제 화살을 쏜 거죠. 아프로디테가 화살을 쏴서 둘이 서로 마음에 맞았고 그래서 둘이 도망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헬렌을 많은 사람들이 이 헬렌하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 이 여인이 혹시 헬레니즘을 말하는 그 헬렌일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요. 스페링이 다릅니다. 여기 헬렌은 영어로는 L자 하나예요. 파리스의 아내 또 메넬라우스의 아내는 스파르타의 왕비였던 헬렌은 이제 L자가 하나인데 이 헬렌은 L자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구분을 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헬레네스의 기원이 되는 헬렌은 아니다.
이 헬렌은 그 기원이 되는 헬렌이 아니다. 그러면 또 누구냐? 흔히 또 이름이 비슷하니까 헤라를 떠올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헤라를 떠올리면서 헤라가 그 아닐까, 헬레네스의 기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헤라도 이제 헬렌하고는 이제 뭐 아주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헬렌이 누구냐면, 자,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신화의 내용하고 역사적인 팩트가 같이 섞여져 있는데요. 이 지형을 보세요. 여기가 지금은 뿌티오티스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고대의 이 뿌티오티스 지역에 푸티아 왕국이라는 이제 왕국이 있었어요. 그 왕국의 왕이 헬렌이고, 그리스 사람들은 이 헬렌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위치를 보세요. 여기가 이제 펠레폰네소스 반도고요. 여기가 이제 아테네가 속한 이 아티카 이제 지방이거든요. 그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미케네 문명까지 발달했던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요 펠레폰네소스 반도하고 요 밑에 지역에서 미케네 문명이 발달했는데, 그때 미케네 문명이 발달할 때 그 위쪽에 있었다는 것이죠. 위쪽의 왕이 바로 헬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또는 역사적인 이제 어떤 순서를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위치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헬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우칼리온입니다. 데우칼리온이고 엄마가 누구냐면 피라예요. 또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요 데우칼리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고요. 요 피라의 이제 위를 올라가 보니까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 그 유명한 판도라를 만날 수 있네요. 판도라하고 에피메테우스입니다. 그러면 프로메테우스하고 요 에피메테우스는 이제 어떤 사이냐면 형제간이죠. 형제간 사이예요. 그래서 이 헬렌에서 도루스, 크스투스, 그 다음에 아이올루스라는 아들이 나오고요. 크스투스 중에서 아카이우스하고 이온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카이우스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아카이오이족이 생각나죠? 우리가 일리아스에 보면 주로 그리스 사람들 아카이오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아카이오이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여러분이 여기서 요 사실 알아야 되고요. 도루스 하면 이제 그리스 역사 시간에 배우셨는데, 도루스 하면 떠오르는 종족이 누군가요? 도리아인들이죠. 자, 그러니까 도리아인들하고 아카이오이족, 또 이온은요, 이오니아 지방을 말하거든요. 이오니아 사람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들은 다 누구를 조상으로 하고 있냐면 헬렌을 조상으로 하고 있고, 헬렌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들이 각각 따로따로 헬렌의 후손들이 떨어져 살다가 후에 도루스가 내려오면서 이들을 정복하잖아요. 이들을 정복하면서 이 도리아인들이 그리스를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그때를 일컬어서 헬레네스 종족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다, 아카이오이족도 사실은 반계로 보면 이제 헬렌의 후손이죠. 헬렌의 후손이고, 그런데 도리아인들이 주도적으로 내려왔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헬레네스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오늘날 헬레니즘, 또 뭐 헬렌, 요 말의 기원이 되는 이제 그 때가 바로 도루스가 내려왔을 때입니다. 그러면 연대기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 그 역사 제 동영상을 보셨다는 전제로, 그러면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몇 세기인가요? 12세기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트로이 전쟁이 있었죠. 그러면서 도리아인들이 11세기부터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11세기부터 내려온 그 헬렌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헬레네스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리스인들의 주체 세력이 누구냐면 이 도리아인들이 아니죠. 그때는 뭐예요? 아카이오이족인 거죠. 아카이오이족이 그리스의 주도적인 세력이었다는 겁니다. 조금 이제 이 얘기를 드렸고요. 그 위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위로 가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로메테우스하고 에피메테우스가 형제간이에요. 이 신들은 이제 티탄 신들입니다. 티탄 신들인데 이게 티탄 2세대 신들이에요. 그런데 프로메테우스의 뜻은 뭐냐면
메테우스라는 건 이제 미리 아는 자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미리 아는 자니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메테우스는 지혜롭기도 하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잘합니다. 그 다음에 에피메테우스는 에피라는 말은 이제 오늘날 영어로 말하면 애프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다는 겁니다. 나중에 미련한 자죠. 그런데 이 프로메테우스하고 에피메테우스가 티탄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제 올림푸스 신들하고 제우스를 필두로 한 올림푸스 신들하고 티탄 신들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제 티탄 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붙냐면 제우스를 도와줘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 프로메테우스하고 에피메테우스에게 특권을 하나 주는데 인간들과 동물들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형제가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동물들을 만들어 나가면 그 동생 에피메테우스가 그 동물들에게 제조와 능력을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이 에피메테우스는 어리석거든요. 나중에 생각하는 자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짐승에게 모든 재능들과 능력들을 다 나눠주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는데 막상 창조하고 보니까 나눠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눌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가 그럼 인간들이 이 험악한 동물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올림푸스로 올라가서 자, 제 대장장이 신이 누구죠? 헤파이스토스죠.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에 가가지고 신들의 불을 훔쳐가지고 인간들에게 주게 됩니다. 지금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올림푸스 산에서 불을 이제 훔쳐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그 동물들 사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도와주게 됩니다. 이 불을. 그래서 이 불은 문명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무튼 이 프로메테우스를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을 대단히 사랑한 신이죠. 그래서 고대 세계에 있어서 이제 인간을 사랑한 신이 많지 않아요. 메소포타미아를 가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화를 가면 인간들은 어떤 존재냐면 신들이 상급신이 있고 하급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급신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지겨워가지고 자기들의 노동을 대체하려고 창조한 존재들이 인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홀대하는 그런 이제 신화의 내용이 주된 신화의 내용인데 여기 오면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대단히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소포타미아하고 그리스가 굉장히 시간 차이가 있는데 한 2000여 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인류의 문명이 조금 더 발전해서 인간 중심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신화에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제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 내려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가 너무너무 화가 나죠.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인간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메테우스를 잡아가지고 코카소스 산에다가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를 보냅니다. 이 독수리는 이제 제우스로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이 되면 간을 파먹습니다. 이 간이 이 그림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 맞죠?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간을 파먹어요. 간을 파먹고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다시 간이 부활합니다. 재생, 이 간이 원래 이제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피로 회복을 하고 재생 기능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고대인들도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을 파먹고 다시 밤에 간이 재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무려 프로메테우스가 몇 년을 당하냐면 1000년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구한 사람이 영웅 헤라클레스죠. 그러니까 이 헤라클레스도 사실은 이제 인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점차 신화가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벌을 내립니다. 제우스가. 인간들에게 그게 뭐냐면 누구를 보내냐면 판도라라고 하는 여인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헤파이스토스가 이제 멋진 여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갖 지혜와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불어넣어 주는데 한 가지 나쁜 걸 하나 불어넣어 주죠. 그래서 호기심을 불어넣습니다. 호기심을 불어넣은 채 누구에게 보내냐면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내요. 또 에피메테우스가 덜컥 또 그 이제 판도라를 받아요. 프로메테우스가 끌려가기 전에 에피메테우스한테 당부를 했거든요. 절대 제우스가 주는 선물을 받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피메테우스가 판도라가 너무 예쁘니까 판도라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판도라가 이제 신들로부터 뭐를 받냐면 이런 상자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그래서 판도라에게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절대 이 상자를 열어보지 마라. 그렇게 당부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판도라가 결혼 생활하면서 이거를 견딜 수가 있나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지금 판도라가 상자를 열어보는 장면입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딱 열렸을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모든 인간들이 겪어야 되는 모든 불행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온갖 질병, 고통, 싸움, 분쟁,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다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인간의 모습이 이제 아주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또 인간 사는 세상이 너무 험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놀래가지고 판도라가 그 상자를 딱 덮었을 때 거기 뭐만 남았다고 그랬죠? 소망만, 희망만 남았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겐 희망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튼 그 이후로 세상은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다 제우스가 이제 의도한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타락하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인간들이 이제 심성이 이제 타락해 가니까 그 다음부터 제우스가 뭐를 계획을 합니까? 이 세상을 썰어버리라고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대홍수를 보내게 됩니다. 대홍수를 보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 대홍수를 뭘로, 이제 대홍수의 그리스 버전이죠. 이제 그리스 버전인데 대홍수를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이 타락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제우스가 이제 계획을 합니다. 아무튼 대홍수를 보내기 직전에 또 프로메테우스가 자기 아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반드시 제우스가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배를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데우칼리온이 열심히 자기 아내와 함께 배를 준비합니다. 아니라 다를까 세상에 이제 홍수가 막 밀려옵니다. 홍수가 밀려와 세상이 다 죽어버리게 되고요. 누구만 남냐면 데우칼리온하고 피라만 남게 되고요. 데우칼리온하고 피라의 아들이 바로 헬렌이게 되는 거죠. 헬렌이고, 그 헬렌을 통하여서 이제 기본적으로 네 종족이 나오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종족. 이게 크스투스 외에는 둘이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는 거죠. 도루스, 아카이우스, 이온, 그죠? 또 아이올루스, 비슷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신화상으로 자기들의 조상을 헬렌, L자가 두 개 있는 헬렌 왕, 그리고 이제 자기 그 그리스 남쪽에 있던 지역이 아니라 그리스 북쪽에 있던 왕, 그죠? 그 왕의 이제 자식들이 있었고, 그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살다가, 그래서 트로이 전쟁 때까지는 그리스 지역을 누가 지배를 했었냐면 아카이오이족들이 대부분 지배를 했었는데, 11세기에 이제 암흑기가 시작될 때 도리아인들이 철기를 가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도리아인들이 철기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리스를 지배를 하면서, 그때부터 도리아인 중심으로 형성된 그리스 도시들 또는 그리스 국가를 일컬어서, 또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헬레네스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뭐죠? 헬라스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헬레니즘, 또 뭐 헬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들이 그 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궁금증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면, 자, 헬렌의 후손들이 원래 그리스 지역에 다 뻗어나갔는데, 그리고 이 헬렌의 후손들을 헬레네스라고 하는데, 일단 호메로스의 서사시까지는 누가 주인공이냐면 헬렌의 아들들 중에서도 누구예요? 아카이오이족들이 주된 그리스인들이었다면, 후에 도리아인들이, 그래서 이 전쟁 시기까지만 해도 헬레네스는 어디예요? 이제 테셀리아의 푸티오티스 지역, 요 지역에 사는 요 지역만을 가리키는 명칭이었는데, 신화시대가 이제 지나고 역사시대에 접어들면서 도리아인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헬레네스라는 이름이, 또 헬라스라는 이름이 도리아인들에 의해서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레네스하고 헬라스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헬레네스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에 정착을 하면서 이들이 굉장히 해양 문명적인 성격을 띄어요. 한마디로 이들은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로 나가서 바다를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 전역으로 퍼지고 흑해연안까지 다 이제
퍼지게 돼요. 특별히 흑해연 안에 퍼지게 되는 것은 흑해 쪽에 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밀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량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식량이 생산될 수 있는 곳, 돈을 벌 수 있는 곳, 무역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다 그리스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대그리스라고 그러는데, 일단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지중해 전역에 퍼졌는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스를 보게 되면요, 이제 여기가 알프스에서부터, 저 북쪽 알프스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이게 산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알프스 산맥하고 연결이 돼요. 이 옆에는 이제 어떤 나라가 아니면 로마가 있잖아요. 지금 로마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위쪽에 보면 알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알프스 산맥의 이게 이제 산맥의 흐름들이 이제 여기까지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전체로 이제 산맥이 관통하게 돼요. 그리스 전체로. 그러니까 여기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이 초지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의 5분의 4가 산지나 구릉입니다. 우리나라도 전형적인 산악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어디가 높은 산지인가요? 동쪽이 높죠. 동쪽이 높은데 이제 그리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서쪽으로 가면 평야 지역이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처럼 산악국가라 해도 산을 이제 싫어할 정도는 아닌데, 그리고 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국토의 5분의 4가 산지나 구릉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산들이. 이제 올림푸스 산에서 가장 높은 이제 미티카스 봉이 높이가 2917이라고 그래요. 백두산이 혹시 몇인지 아세요? 2700 얼마 되죠? 80 얼마 될 겁니다. 그래서 약 한 200m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리스는 산이 우리나라보다 더 험하고 높습니다. 자, 그런 산지가 국토의 5분의 4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죠. 자, 근데 또 하나의 이제 지형적인 특성이 있어요. 해안선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이제 산지가 발달해 있고 해안선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해안선이 발달해 있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해안마다 이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바다가 육지 깊숙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천연 항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해안선이 발달해 있고, 해안선의 길이가 약 15,000km, 굉장히 길게 해안선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리스는 구릉과 산지가 많고 그다음에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륙지방으로 들어가려면요, 험한 산들을 이렇게 계속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 민족과 뭔가 같이 해보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우리가 헬라스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의 언어를 쓰는 하나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서로 못 만나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의 같은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내륙지방으로 들어가면 험준한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그 반면에 이제 해안선을 가면 아까 많은 설명을 드렸어요. 바다가 깊숙이 육지에 들어와 있는 거죠. 내륙 깊이 파고들어서 천연 항구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섬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섬들이 고대에 아직 그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에도 이 섬들이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백길과 해안선은 이제 산과 골짜기를 오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오히려 안정적이고 빠르고 경제적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대도시가 형성이 되면, 일단 대도시 형성이 되면 우리나라도 도시 중앙을 벗어나게 되면 외곽으로 가면 이제 그 농지들이 많고 또 원예 농업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 대도시를 먹여 살리는 충분한 이제 농지가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지 자체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이 아테네를 품고 있는 이 아티카 땅은, 예, 아테네 인구가 20만 내지 30만인데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농지가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보면 곡물의 반 이상을 수입을 해와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활발한 해상무역과 식민지를 개척하지 않으면 이들은 생존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도시국가가 성립할 때부터 이들은 바다로 나갔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무역을 했고, 그 무역을 통해서 이제 농산물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요것은 그래서 해상무역을 해야 됐다라고 하는 요 사실은 이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상인계급이 존재하게 되고요. 상인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은 또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이 상인계급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 부르주아들이 형성되거든요.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고대 세계의 상인 부르주아들이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 이제 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들이 기존의 땅들을 다 사게 되고 부가 편중되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역사 발전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입니다. 자, 특별히 아테네를 보면요. 이제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곡물을. 그러니까 많이 팔았던 것이 뭐냐면 도자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도자기가 아니죠. 도기입니다. 아직은 자기 수준까지 안 돼요. 여러분, 도기하고 자기는 어떻게 들리냐면 온도가 가마 온도가 1500도인가 그럴 겁니다. 1400도인가 1500도인가 그 이상을 온도를 낼 수 있어야 이제 도자기가 되는 거고 도기는 그 온도에 못 미치는 거를 도기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서양 사람들이 도자기를 만드는 것은 이제 르네상스 이후 훨씬 뒤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들은 자기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도기를 만들었는데요. 이 도기의 그림에 보면 올리브를 여기다 담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을 배를 타고 무역을 하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가 두껍게 두 개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여기 올리브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제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손잡이가 두 개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자기 자체도 도기 자체도 그들이 무역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 올리브를 팔아서 먹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름 날씨가 너무 덥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래서 그거를 지중해성 기후라고 그러는데 지중해성 기후는 겨울이 온난하고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여름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건조합니다. 그래서 작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이렇게 올리브 나무 같은 오렌지나 올리브 나무 같은 나무들은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올리브 기름들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식량들을 수입을 해와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거대한 이제 대해양 문명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빨갛게 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죠? 헬레네스라고 그러고요. 요 지역을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가 아니라 헬라스죠. 그러니까 요 지역을 일컬어서 헬라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헬레네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리스 하게 되면 요 그리스 반도에 이제 한정되는데 고대 헬라스 그러면 이렇게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세계 4대 문명과 확연히 구별이 되는 어떤 지점들이 있어요. 세계 4대 문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이죠. 이 네 가지 문명의 고대, 가장 오래된 세계 4대 문명의 이제 특징들이 있죠.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자, 전부 뭐를 끼고 있죠? 강을 끼고 있죠. 큰 강 유역에서 이제 발달한다. 쓰는 큰 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조그만 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어디서 발달하게 되냐면 섬에서 발달하죠. 크레타 섬에서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고 식량이 풍부하죠. 근데 그리스는 농사가 기본적으로 안 돼요. 수목 농업만 할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기후 지리적인 요인으로 수목 농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자, 넓은 강 유역에 이제 거기에서 효과적으로 강을 잘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관계 농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관계 농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력들을 대규모로 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가진 전제군주가 충전하게 됩니다. 4대 문명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런데 그리스 문명은 어떻습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이유가 사실 그리스 사람들이 뭐 타고나기를 그런 개념을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적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퍼져 있고 같은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개별적인 자유와 개별적인 어떤 주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애시당초 그리스 사람들이 뭐 창조했다는 것보다도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자기들의 그 척박한 기후 조건, 지형 조건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사실은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제 성격을 보면 약간 성격이 다른데 이제 세계 4대 문명은 이제 효율성을 강조해야 되니까 집단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집단적 공동체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 문명은 개인주의적이죠.
개인주의적이고 개인의 자유 또는 폴리스의 자유. 그래서 자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지역이 바로 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서 폴리스의 자유 또 이제 그 중에서도 더 발달한 아테네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가 점점점 발달하면서 개인의 자유까지도 나중에 이제 그런 개념까지도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형적인 형태를 이제 지금하고는 완전히 일치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원형적인 형태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또 폴리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폴리스 의식은 또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이 역사 발전 단계에 따라서 공동체적인 그런 어떤 성향에서 이제 개별적인 인간의 인권과 인간의 자유까지도 존중하는 그런 역사 발전의 흐름을 이제 그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류에게 민주주의의 원형을 이 그리스 문명이 이제 우리 인류에게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 그리스 문명, 우리가 그리스 문명을 또 공부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을 하나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고대 그리스 사람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헬레네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헬레네스는 11세기 이후에 도리아인들이 내려오면서 도리아인들이 주축이 된 그리스 사람들을 일컬을 때 헬레네스라고 불렀다. 그래서 헬레네스들은 동족의식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결합을 이루었으나 폴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성이 강해서 이제 그리스 전체를 통일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전혀 없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워낙 산악 국가였기 때문에 산을 넘어 다니면서 그걸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처럼 뭐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 동맹을 맺는 그런 정도의 느슨한 그런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별적인 폴리스의 자유가 강조되었고, 그 다음에 아테네 같은 경우는 더 발전을 해서 개인의 자유까지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정도로 민주주의의 원형적인 모습을 거기서 역사 발전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다른 세계 4대 문명과 비교했을 때 그들은 거대한 제국 또는 거대한 왕국을 형성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양상과는 조금 이제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는 문명이 발달했고 이것이 오늘날 서구의 문명의 뿌리를 형성해서 서구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이고 또 동양과는 다른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정신적인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리스 문명을 근원적인 것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서양 고전이라든지 서양의 인문학을 접하게 될 때 우리가 조금 더 색다른 의미로 이제 동양 고전과는 조금 더 색다른 의미로 이 부분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